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서울대 이정민 선생님께서 첫 번째 발표 코로나19 유행과 의료용 형평성 이렇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이정민입니다. 제가 작성한 논문의 제목은 코로나19 유행과 의료용 형평성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이 필요성입니다.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으로 선언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확산과 억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유행은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관광업, 서비스업, 교통시설 등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보건부문에서는 우선적으로 감염 예방과 통제에 집중되면서 기존에 공급되고 있던 보건의료 서비스가 축소되었고 의료기관 폐쇄, 의료 자원 대규모 사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왔는데요. 선임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 유행 기간 동안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의료 서비스 시간 내 바이러스 감염 우려 같은 요인들로 인해 의료 이용이 감소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구들이 확인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내 국내에서 모두 의료 이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의료 이용 감소가 어떤 인구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의료 자원이 제공되는 기존 건강 불평등 심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의료용 감소는 건강 형평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용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제약이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능 전환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존재하며 이는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크게 미쳐 의료용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용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한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수평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수행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용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상황에서 동의와 필요에 대한 동의랑 치료를 의미하는 수평적 형평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2019년도와 2020년의 의료의 형평성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코로나19 유행이 의료 이용의 수평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2019년, 2020년의 의료 이용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의료 이용 변화 수준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전후로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이용 양상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은 건강증진의 주요한 사회적 결정 요인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관한 논의는 중화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비감염 수칙 강화, 사회적 거리 두기, 도시 공세 등 다양한 감염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이는 실질 소득 감소 등의 경기 침체를 야기했으며 저임금 근로자, 저수면 노동자층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효과적인 감염 정책이고 경제적 손실이 적다고 평가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노동 공급의 제약은 이큰 손실을 이어져 단기적인 비용이 큰 수준이었으며 고소득 계층보다 저소득 계층에게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분위별 감소율을 살펴보면 소득 5분기에 비해 소득 1분기에서 소득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저소득층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소득 감소로 의료비 지출에 관한 부담뿐만 아니라 직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질 위험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의 이용 가능성 제한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비 형평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종편 의료 이용 감소 현황을 보면 병 의원급 보건기관에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번 후 후속 관리 미흡 등의 의료 서비스 공급 위축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공공의료 서비스 공백은 보건소 및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 이용 기회 감소를 풀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연구 방법입니다. 자료는 한국 의료 패널 2D 연관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 대상은 20세 이상 성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은 수평적 형평성 지수인 HIW 지수를 산출하였고 중속 변수는 전체 의료 서비스, 외래 서비스, 입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의 의료용 여부, 인내역 일수, 의료비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로는 소득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여행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연구 방법으로는 패널 회의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중속 변수는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하며 의료용 여부의 경우 고정효과를 포함한 선행 확률 모형과 폴드 로진 모형을 적용하였고 인내역 일수와 의료비는 중속 변수의 1을 더해 자율적으로 변환하였으며 고정 효과를 포함한 OS를 시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속변수 0을 기준으로 좌측 절단을 고려한 확률 효과 패널 회비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사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2019년에는 12,000명, 2020년에는 약 1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소득 수준별 의료 이용 현황이며 소득 1, 2분위, 소득 3, 4, 5분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의료비에 비해서 2020년의 의료 이용이 2019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으며 재원 일수에서 소득 1, 2분위의 증가폭이 소득 3, 5분위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서비스별 의료 이용 변화를 살펴보면 외래 서비스의 경우는 2020년에 의료 이용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분위별 변화의 경우 평균 방문일 수는 소득 1, 2분위와 소득 3, 5분위에 비해 중간폭이 소폭 크게 나타났고 이용 확률, 의료비 지출은 소득 3, 5분위에서 소득 1, 2분위보다 중간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서비스의 경우는 의료 이용 확률은 2020년에 감소하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였으며 변화의 증가폭은 소득 3, 5분위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일세의 경우는 소득 순위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소득 1, 2분위는 2020년에 증가했으나 소득 4, 5분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 서비스의 경우는 의료 이용 확률, 의료비 지출은 감소했지만 응급 방문 일수는 변화가 거의 없었고 응급 의료비 지출은 소득 1, 2분위에서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다음 수평적 형평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2019년, 2020년 수평적 형평성 지수는 전체 의료 서비스, 외래 입원 응급 서비스 모두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을 보였으며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수평적 형평성 지수가 증가해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전체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성별의 경우도 남성, 여성에서 모두 수평적 형평성 지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로는 40대에서 의료 이용 여부와 의료비, 60대 이상에서의 임내원일수의 경우 수평적 형평성 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는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첫 번째로는 소득권과 비소득권을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마찬가지로 수평적 형평성 지수가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와 광역시를 분류하여 수평적 형평성 지수를 산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부분 형평성 지수는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결과로는 타 지역에 비해 대구의 수평적 형평성이 2019년에 비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득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의료 서비스에서 코로나19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지 않았으며 소득 분위기나 의료용 변화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의료 서비스를 살펴보면 의료비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에서는 선분위에 비해 작은
관해서는 총리적으로 이해한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서비스의 경우에도 의료이용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응급 서비스도 이번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이 발견이 되지 않았으며 소득 수준별로 코로나19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수료들 협력성 지수가 영유 수렴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으며 주도층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의료이용 협력성 지수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결과는 수평적 협력성 변화 폭이 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20년 초 대구 교외 집단 감염으로 인해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설 중단 등 이동성 감소가 중도층의 의료용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의료용의 수요가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소속 분위별로도 의료용 변화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 이용이 소득과 관계없이 대체로 무료로 제공되면서 보편적인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양한 의료지원 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의 효과로 인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불행병이 악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용의 형평성이 악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용의 보편적 제공과 재난 상황 사회가 시행된 다양한 정책의 결과가 입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래비용이 집중된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무관한 이번 서비스 이용에서도 형평성 지수의 변화가 미미하고 의료 이용 결과에서 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보장된 결과가 단순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이용만을 보장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합리적인 의의입니다. 본 연구의 합리성은 본 연구의 2019년과 2020년 2개년도의 자료만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관찰기관의 탈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용 형평성 변화를 살펴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있고 자료원의 한계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코로나19 관련 의료 서비스 이용을 구분하며 의료용 형평성 지수를 산출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이 자료원을 이용하여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의료용과 수평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한 첫 번째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의료 이용 형평성 변화를 확인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용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살펴보았던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구의 건강충격이 가구 민감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주제에 대해 발표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민아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충격을 받은 가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요. 건강충격이란 건강 수준의 악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들 중 예측하지 못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충격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위험은 개인이 직면하는 중요하고 또 일반적인 위험 중 하나인데 특히 이 중에서도 건강충격은 다른 유형의 충격보다 큰 위험을 수반하고 다처하는적 대처를 촉발하며 해당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충격은 발생에서부터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 불확실성을 수반하며 개인에게 위험으로 인식되는 사건입니다. 개인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때 위험 신호의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개인이 위험 부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위험 신호는 불확실성에서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위험 신호는 건강충격과 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험가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개인의 위험 신호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은 위험 기피자에게서 발생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위험 소멸 속성이 대체로 일정하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개인 고유의 특성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위험 선호가 안정적인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반영한 연구에서는 맥락과 환경에 따라 개인의 위험 선호가 결정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위험 선호를 바꿀 수 있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고, 이는 경제적 충격이나 자연재해, 건강 충격, 전쟁 등 부정적인 특정 상황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건강 충격이 개인의 위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건강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위험 회피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고, 이는 앞서 언급한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위험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속성이라는 것과 대조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듯 건강 충격은 개인의 위험 선호를 변화할 수 있는 외생적 사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위험 선호의 변화는 개인의 질병 발생의 불확실성하에서 보험으로부터 얻는 효용의 변화를 가져오며 보험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위험 기피자가 불확실한 손실로부터 위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는 경제행위에 해당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발생한 큰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이라는 장치를 통해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건강 충격으로 인해 개인의 위험 선호가 변화한다면 개인의 위험 선호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의사결정이 민간보험 수요 또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충격은 개인을 넘어 가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 차원에서의 대응과 가구 차원의 재분배를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구 구성원의 건강 충격이 위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 단위로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건강 충격이 발생한 가구에서 민간보험 가입 변동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가구에서 선택하는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 구성원의 건강 충격으로 인한 영향을 가구 단위로 확장하여 살펴보고, 건강 충격이 발생한 가구에서 마주하는 개별적인 경험이 민간보험 가입이나 해지와 같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건강 충격으로 인한 가구 구성원의 위험 선호가 발생할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분석에는 한국의료패널 연관 데이터 전 연도를 활용하였고, 건강 충격은 본 연구의 설계와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중증 질환 발생을 중심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 충격을 경험한 가구원은 과거 4년 동안 건강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고,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의료 이용 이후 1년 이내에 추가로 1회 이상 독립 상병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가구원을 보유한 경우 건강 충격을 경험한 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의를 통해 자료 내에서 확인 가능한 건강 충격 경험 가구는 총 530가구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충격 발생 여부 이외에 민간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성향점수 매칭을 기반으로 하는 롤링 엔트리 매칭을 활용하여 건강 충격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기교군을 1대1로 매칭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성향점수 매칭 방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점에서의 중대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연구 대상이 순차적으로 연구에 포함되는 형태를 가진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설계이며, 비교군에서 기준 시점과 존재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활용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습니다. 일본 연구에서는 건강 충격이 관찰 기간 중에 발생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매칭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한 REM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REM은 종단이나 폐물 연구를 위해 설계된 성향점수 매칭 방법으로 개인의 고정적인 특성과 변화하는 특성 모두를 반영하여 매칭 대상을 설정할 수 있고, 존재가 시작된 시기까지 고려하여 매칭을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칭 이후에는 비교군에도 존재 시작일이 부여되는 특성이 있어 본 연구 설계에 적합한 매칭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REM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찰 기간을 맞추는 작업으로 600값을 지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값을 건강충격 발생한 해 1년 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칭에는 건강충격 발생 1년 전의 특성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입니다. 건강과 보험가입은 내생성이 존재하는 관계고, 이와 관련한 분석을 수행할 경우 분수가 내생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임 연구에서 연구 방법을 고려하여 준실험적 연구 설계를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건강충격이 민간보험 가입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개의 일반한 이동차의 모형을 고려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상대 시간에 따른 민간보험 가입 변화를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는 평균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건강충격에 누적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건강충격이 한 번 발생했을 경우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경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설명 변수의 경우에는 건강충격 발생으로 인한 민간보험 수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건강충격 발생 가구 여부를 설정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민간보험 가입 여부, 민간보험 가입 개수 및 납입 금액으로 설정하여 민간보험 가입 변동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건강충격 경험 가구와 미경험 가구의 매칭 전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경제활동 여부, 가구 원수, 소득 수준, 장애 여부, 만성질환 개수 및 최신 동반 상명지 후의 변수가 매칭 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매칭 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분석을 위한 비교 설정이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형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충격 발생이 민간보험 수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건강충격이 민간보험 가입 여부나 가입 건수, 보험료 납부액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건강충격이 가구 민간보험 수요에 미친 영향을 발생 이후의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 처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중상분 모형의 수정치와 소득 변수가 상호작용을 추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건강충격이 가구 민간보험 가입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민간보험 가입 개수와 민간보험 납입 금액의 경우 건강충격과 소득 수준의 상호작용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민간보험 가입 개수를 종속 변수로 한 분석에서 건강충격을 받은 3분위의 경우 1분위에 비해 민간보험 가입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험료 납부액을 종속 변수로 했을 경우에는 건강충격을 받은 가구에서 1분위에 비해 2, 3분위에서 보험료 납입액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충격의 누적 효과를 살펴본 세 번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결과표에서 델타1은 가구 내 첫 번째로 발생한 건강충격의 효과를 의미하고 델타2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건강충격의 효과를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누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건강충격이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건수, 보험료 납부액에 미친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분석에서는 가구 내 건강충격이 가구 민간보험 가입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가 분명하지 않아서 보다 이를 세부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사회견으로 건강충격 발생 이전에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와 건강충격 발생 전에 민간보험에 가입한 가구를 설정해서 가구 민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분석 결과 하이브 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강충격 발생 직전에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하정한 하이브 분석에서 T+20점의 민간보험 납부액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로 건강충격이 민간보험 가입 여부나 건수, 보험료 납부액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민간보험 가입 개수의 경우 건강충격 가구 여부와 소득 수준의 상호작용하면서 건강충격을 받은 3분위에서 1분위에 비해 민간보험 가입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보험료 납부액을 종속 변수로 한 경우 건강충격을 받은 가구에서 1분위에 비해 2, 3분위에서 보험료 납부액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이브 분석에서는 건강충격 이전에 보험을 가입한 가구에서 2년 시점에 민간보험 납부액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건강충격이 민간보험 수요에 미친 효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대체로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석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건강충격 가구 여부와 소득 수준의 상호작용하면서 건강충격을 받은 1분위에 비해서 2, 3분위의 민간보험 가입 개수나 보험료 납입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1분위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계층으로 공공정책이나 보험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2, 3분위 등 중간 소득계층의 경우 정책 대상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고 또 고소득 등에 비해서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건강충격과 같은 사건의 재정적 대응을 위해 민간보험을 늘릴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맥연구에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불안정한 정보를 가진 개인이 건강충격을 경험하게 되면 이는 개인이 진정한 건강 상태를 증명하게 됨과 동시에 개인이 이후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 활용하는 정보가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전으로 인해 건강충격은 개인의 위험 회피를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실질적인 연구에서 건강충격을 경험한 개인이 이후에 위험을 기피할 확률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를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도 가구 내에서 발생한 공감 충격이 위험성에 영향을 받는 민간공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분석 결과 민간공 수요의 뚜렷한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한계점 및 부위입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건강 충격에 대한 정의를 비교적 외생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을 기반으로 선정했지만 가구 내 구성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중증 질환이나 사망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충격 발생을 기점으로 발생 이전 4년, 이후 4년을 모두 분석을 포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효과의 가능성을 고려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험 수요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구 위험성도 변화를 측정하고자 했으나 건강 충격으로 인한 영향이 가구 구성원의 위험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니의 방법을 활용해서 연구 설계에 적합한 매칭 방법을 활용하였고 일반 이중 사고법을 활용해서 건강 충격이 가구 민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과적 추론을 했다는 점에서 예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 충격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간접적으로 가구 구성원의 위험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행하시면서 저희 디스트릭 숙소 과정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하 공고와 약과의 포화성 분포를 적용한 그룹 기반 개적 모델링으로 현금 노인적 대응의 개적 연구입니다. 개적 연구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각 개적 그룹과 관련된 예측 발표를 보여줍니다. 이런 개적 연구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에서는 그룹-베이스 트래젝토리 모델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그룹-베이스 트래젝토리 모델링은 모집단이 각각 다른 궤적을 가진 별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룹의 모든 주체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 패턴을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많은 의료 건강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이상 결과 변수를 사용합니다. 또한 대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구 기반형 연구 데이터에서는 특정한 사건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데이터는 제로 웨이트를 즉 0Y되며 이는 과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두 가지 다른 결과 변수를 사용하여 그룹 기반 개적 모델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너리 아웃컴, 두 번째는 제로 웨이트의 캡 아웃컴을 사용했습니다. 폐렴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제가 알고 있는 한 현재 궤적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렴 사망 관련 통계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각각 9번째, 8번째 주요 사망 원인이며 대한민국에서는 3번째 주요 사망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나이는 폐렴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희 논문에서는 한국의 노인성 폐렴에 대한 궤적을 조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 가지 다른 결과 변수를 사용하여 한국 노인성 폐렴에 대한 그룹 기반 개적 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가지 다른 결과 변수를 활용한 그룹 기반 개적 모델의 개적 형태 및 구성원 차이를 비교하며 세 번째로는 그룹 기반 개적 모델에서 관련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네 번째로는 두 가지 결과 변수를 활용한 그룹 기반 개적 모델을 비교하여 어떤 결과 변수가 더 적합한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그룹-베이스 트래젝토리 모델링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룹을 모집단 내에 알려지지 않은 하위 그룹 궤적을 찾아내기 위한 통계적 장치로 사용하는 파이나이트 엑스트림 모델링이고 모수는 최대 모듈 추정 방법을 통해 추정합니다. 이 방법은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적용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면적 데이터, 두 번째로는 이항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는 이항 데이터, 세 번째로는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숫자형 데이터가 약과의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숫자형 데이터입니다. 이 방법은 범죄학 연구에서 처음 적용되었고 특히 심리학, 의학, 임상 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룹-베이스 트래젝토리 모델링의 이점은 첫 번째, 복잡한 패널 데이터에서 고유한 특징을 가진 그룹을 식별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비단조적인 궤적 연구에 유용하며 데이터 내 예절적 발견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연속성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추정 모델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로는 그룹의 수를 결정하고 그 후로 그룹의 모형을 결정합니다. 이를 결정할 때 주로 BIC나 AIC를 활용하며 BIC는 log L
0.5K log N 그리고 NS는 log L-0.5K로 계산됩니다. 이 불빛 수집필 원리는 SAS-R, State R에 관련 패키지가 존재하는데 저희 문문에서는 SAS의 CrowdStrike이라는 매크로 패키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모집된 한국 의료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노인성 패널 연구를 위해 65세 미만 인구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결과 몇 주 있는 폐렴 진단의 임무, 그리고 숫자의 결과 몇 주 있는 폐렴으로 인한 병원 방문 횟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연구의 스터디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10년 동안의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Descriptive Analysis의 결과를 보시면 이 표는 이형 결과 매주를 활용하여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진단받은 노인성 폐렴의 임무입니다. 발병률을 비교했을 때 초록색 선은 65세 이상의 인구에서의 발병률이고 노란색 선은 전체 노숙자의 발병률입니다. 보시다시피 노인성 폐렴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의 발과 변수를 활용한 표입니다. 10년 동안의 폐렴으로 인한 병원 방문 횟수인데요. 표에 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렴으로 인한 병원 방문이 없어 0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불빛 트레이드 머니를 활용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너리 아웃컴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었고 첫 번째는 로우스하이 그룹으로 9.5%, 두 번째는 로우스하이 그룹으로 증가하는 원의 그룹인데 7.6%, 마지막으로는 하이츠 로우 그룹은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을 비교하기 위해 칼스퀘어나 T-테스트 검정을 시행하였고 성별, 가부원수, 장애나 만성 호흡기 질환의 임무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회의 분석을 시행하는데요. 노스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위험 요인에서는 음식 그룹에서는 성별, 가부원수, 흡연의 임무, 만성 호흡기 질환의 임무가 유의한 예측된 수로 나타났고 하이츠 로그룹에서는 성별, 장애 임무, 만성 호흡기 질환의 임무가 유의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별량 후기 분석을 통한 최종 모델을 만들었는데 음주 하이그룹에서는 가부원수와 만성 호흡기 질환의 임무가 유의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고 하이츠 로그룹에서는 장애 임무와 만성 호흡기 질환의 임무가 유의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로 엑셀의 아웃컴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비슷하게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었고 첫 번째 그룹은 로우스와 수로 84.8%, 두 번째는 증가하는 로우스 하이 그룹으로 9.1%, 세 번째 그룹은 하이츠 로우 그룹으로 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그룹을 비교했을 때 성별, 나이, 흡연의 임무, 만성 호흡기 질환의 임무 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위험 요인 식별을 위한 회계 분석을 진행했고, 일련의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다별량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진행했을 때, 최종 모델에서 로지 하이 그룹은 성별, 하이츠 로우 그룹은 성별과 만성 호흡기 질환의 임무가 위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한 표입니다. 비슷한 모양의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각 위험 요인은 다르며 ERC, AAC의 경우 바이너리 아웃컴 모델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각각 두 모델의 어느 프로그램 속해 있는지 표를 통해 비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모델에서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탑업 통계라는 계산을 했을 때 0.465로 이게 모델 에그리먼트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은 비슷한 모양과 수를 가지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우스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모델 성질을 결정할 때는 ERC, ARC 등의 통계량을 활용하거나 그래프 모양 등의 일반적인 참고하거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근거를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논문에서는 ERC, ARC를 비교했을 때 이상 결과 변수를 활용한 모델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이상 결과 변수를 활용할 수 더 쉽게 해석하거나 추후 다른 연구에 활용할 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가지 결과 벤치를 활용하여 두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기여했고, 마지막으로는 신병선 수집한 국가 수준의 개인료 데이터인 한국 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한계점으로는 패널 데이터로 데이터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폐렴과 관련된 몇몇 정보가 취득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흡입성 폐렴 등과 같이 폐렴의 종류가 나뉘어져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종합 정리를 하자면, 한국의 조인성 폐렴의 개조 연구에서 두 가지 결과 변수를 활용한 모델을 생성하고, 모두 세 가지 그룹, 여우가, 하이츠, 여우의 그룹을 가집니다. 또한 두 가지 모델 중 이상 결과 변수를 활용한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결과 변수 모델에서는 왕성호흡기 질환자 3명의 각원, 장기가 있을수록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연구하는 숫자의 결과 변수 모델에서는 남성이고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으로 인해 병원을 더 많이 방문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가 참고한 몇 가지 레퍼런스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하는 김기자입니다. 일단 제목을 김기자 디벨로퍼 정책을 평가하기라고 붙여봤고, 일단은 우리 소식은 없고, 원래는 소개를 좀 받아서 논문을 좀 더 고치려고 했는데, 계기가 돼가지고, 실리노브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로 논문 배경, 연구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중성 분석은 사실 지금 다른 발표자들도 쓰셨던 것처럼 그냥 동원하는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셀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중성 분석의 기존에 했던 방식들이 좀 결과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중성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표현추세 가성이 제일 중요하다. 패널센트가 맞아야 이게 결과를 믿을 수 있다. 이런 게 통상적인 거의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치의 타이밍이 달라지는, 2000년에 어떤 미국의 주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작하고, 2000년에 또 다른 주에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처치의 타이밍이 엇갈리는 방식의 분석을 설계를 하면, 오히려 이 표현추세 과정 같은 것들이 좀 서로 상쇄하면서 좀 과정을 완화하는 게 있어서, 소위 스태거드 타입의 BI가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게 지금 이게 틀렸을 수 있다, 상당히 틀렸을 수 있다는 얘기도 최근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런 이중성 분석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통 TW라고 보면 수의 필수도 있고요. 이거 보통 회계식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넣어서 하는 그런 방식의 분석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비교를 원래는 저희가 기대하기를 서로 같은 거라서 이렇게 차분해서 없어져 0이 되는 비교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부지대 비교라고 보는 거고, 그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미국에서는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재분석도 아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재분석을 하는 게 좀 겁이 나서, 일단은 김강학과 10년도에 2017년 연구 설계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현장 통계 분석 자체를 제가 다시 이 결과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좀 바꿔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ST반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알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속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인과적 추정치가 있습니다. 추정답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론이나 어떤 분석 틀을 가지고 이제 에스티메이터와 연결을 합니다. 이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투입받아서 답을 펼쳐낸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BID 에스티메이터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연령 표준 자유 같은 것도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정한 과정을 가지고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 스테이트 데이터에다가 자료를 투입해서 저희가 얻어낸 답이 에스티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기를 에스티메이트가 에스티만들의 좋은 예측 답이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 발표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중차원 분석에서 에스티메이트랑 에스티메이트가 어떻게 생기냐.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보통 치료군에서 효율시킬 효과라고 하는 ATT입니다. ATT고, 여기 있는 식은 많이 보셨었습니다. 첫 번째가 원래 ATT 정의고, 이거는 치료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엔티시페이션이 없다고 하는 가정에 따라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식의 두 번째 항이 저희가 관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패럴렐 너트를 붙여가지고 이제 세 번째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통 저희가 추정하기 위해 쓰는 게 양방향 고정효과 추정이라고 하는 많이 쓰게 되는 이제 트리트먼트와 타이밍 변수와 그 두 개의 인스트럭션 변수,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조합하는 이런 식의 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분해 자체를 분해 자체의 디테일한 얘기를 드릴 건 아니고, 이제 굿맨 베이컨 2021년 페이퍼가 한 작업이 이 투에이피스 이펙트가 실제로 어떻게 분해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표본의 크기가 작은 주기가 다른데요. 표본의 크기가 무한대로 커져서 저희가 어떤 추정의 문제가 없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투에이피스 이펙트가 어느 추정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얻고자 하는 ATT를 자료에서 확인되는 값들의 분산과 가중평균한 VWATT하고, 그 다음에 평행 추세를 분산으로 이제 또 가중평균을 한 VWPT를 더한 거에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비교하면 안 되는 것들, 빼서 원래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빼서 없어져야 하는 것들이 사실 없어지지 않고 남은 셔츠 효과의 변이의 가중평균이 세 가지 상으로 구성이 되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셔츠 효과가 시간이 변하지 않으면 ATT가 0이 되겠죠? 델타 ATT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평행 추세 가는 승리입을 하면 VWPT가 0이 될 테니까, 그러면 저희가 얻은 투에이피스 이펙트에서 얻은 추정치가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VWATT로 수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일단 제일 큰 문제고, 하나가 문제가 더 있는데, 저희가 갖고 싶은 ATT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구 집단의 ATT들을 인구 집단의 크기라거나 중요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중평균한 걸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와 공공보험 가입자가 95대 5라고 치면 이 각각 집단에서 얻어지는 추정치는 95대 5의 비율로 가중평균이 되기로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기대할 텐데, 문제는 이 투에이피스 이펙트에서 얻어지는 값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 트레 같은 것은 이제 복지 수급을 갖는 거니까 수급권자들을 되게 50%가 받게 잘 돼. 인플레이팅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팅을 해놓은 구조 자체에 저희가 받게 되는 ATT가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투에이피스 이펙트 추정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에이피스 이펙트 추정량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일단 세 개인데 일단 첫 번째는 분석 단위에 셔츠 효과 간의 변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ATT가 0이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같고 저희가 기대하는 추정치 웨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혹은 이제 군에 따라서 셔츠 효과의 변이가 있는 경우. 이건 이제 델타 ATT가 0이기 때문이고, 두 개가 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연방제가 많다 보니까 주별로 셔츠가 들어가는 시간이 달라지고, 이런 이제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이런 변이의 원천을 이용하는 연방제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주가 없고 조언에도 별로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정부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범사 같은 게 좀 있긴 하지만 한 번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제 패널 같은 거 쓰다 보면 저희가 항상 그렇게 되는 문제가 파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이 들어오고 나서 이후 시기들로 길게 쓰는 경우들이 좀 꽤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래는 정책 시기가 T0라고 하면 T1, T2, T3, T4에서의 ATT가 똑같아서 그냥 캔슬아웃 돼야 되는 건데, 캔슬아웃 되지 않으면서 추정치를 비틀리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국 분석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이름을 보시면 되게 굉장한 여러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우리는 이런 걸 연습할 때는 추정력을 만들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수정량이라고 하는 건 다 좀 가정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풀고 되는 것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오차가 작게 나오는 걸 고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이걸 좀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한 연구에서는 이제 편량에 예상한다고 CS 수정량을 기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쓴 이유는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제 대학을 길게 쓰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이벤트 타입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걸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것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량은 이제 인구 식단하고 시간을 보면 APT인 그룹타임 APT라는 걸 먼저 쓰고요. 그리고 CS 수정량의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중차원 분석에서의 가정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고, 그 다음에 CS 수정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ATK에 따른 적절한 가중평균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제 그 가중평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 스페시피케이션을 좀 추가로 보여주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이후의 시간을 길게 쓰는 연구들 같은 경우에, 원래 효과가 있는 효과가 없다고 나왔거나, 효과가 작게 나왔거나,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목적은, 이 연구가 틀렸습니다. 이전에 원래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걸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이전에 분석된 것들에서, 이 연구는 이제, 김단호가 신청의 20편 페이퍼는 의료편을 썼고, 이중차분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연구 자체는 이제 서치 시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걸 일부러 5개로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도록 못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분석하는 수정치가, 이게 생각 승리 분석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제 1페이퍼 조사 1기에 170일을 10년 사용했고, 이제 첫 7기간은 10년이고, 첫 7기간은 자료 정중기간으로 1번 여행을 한 번 변경한 경우, 통제는 현재 통과율령 금융 수준 원상자는 구독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분석과 똑같이 만들었고요. 똑같이 만들고, 결과물은 의료편에서 제공하는 개인 의료 1, 2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난적으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비교를 위해서 기존 모형으로 만든 거는 스웨이비스 이펙트 모델에다가 이제 IPW 합친 것, 이제 익스포트 모델을 합친 거죠. 첫 번째고, 두 번째 모형은 이제 CS 모델, CS 에스티메이터에서의 리그레이션 모델, 세 번째 모형에서는 W 로버스인데 이거는 두 번째 모형에다가 IPW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익스포트 모델, 아웃컴 모델이 다 있는 게 세 번째 모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로지스틱 모형은 호즈 레이쇼를 산출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걸 비교합니다. 원래 수정치를 넣었을 때, 한 그룹에서는 1이고, 한 그룹에서는 2면, 이 두 그룹이 50대 50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얻는 수정치가 1.5까지 기대할 겁니다. 왜냐면 평균 시간을 평균이니까요. 근데, 호즈 레이쇼는 이런 속성을 플렉시빌리티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호즈는 플렉시빌리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 안에서의 호즈가 다 6이어도 실제로 그거를 그룹을 합해가지고 해보면 6.1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플렉서빌리티가 없고, 그리고 그거 더 나쁜 건 그룹 간의 추정치가 1이랑 2면 그래서 어떻게 합쳐지든 1, 2 안에 가운데 되길 기대할 텐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발 수정치로서의 좀 성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형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서 선형 평균 모형을 이용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정치 자체보다도 수정치 방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 의료비 1과 2 모두에서 CS 수정치를 쓴 것에 비해서 스웨이비스 이펙트를 쓴 게 더 작습니다.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같은 경우에도 CS 수정치보다 스웨이비스 이펙트가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PT의 변이, 델타 APT이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으로 바이어스 투어 룰이 발생한다는 게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로지스틱 대비 분석이 플렉시빌리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달 의료비가 감소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위에 수정률을 보시면, 이제 로지스틱을 하면 호즈가 위하지 않지만, 오히려 또 일본 높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온다는 점 때문에,
그 오즈레이 그랬을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부터는 그림이라서 그림을 간단하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실선이 이제 이중차분, 그러니까 트레이크스 이펙트로 구간 추정량입니다. 추정량이고, 이게, 그리고 이제 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CS 추정량으로 가는 것들인데, 이게 시간에 따라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첫 번째가 제일 효과가 작고, 다섯 번째가 제일 효과가 크니까, 이 사이에 어디에 추정 끝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트레이크스 이펙트를 해보면,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마이너스 0.109에서 수정치가 잡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제한적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정책 효과를 분석을 했을 때, 정책 효과가 되게 큰 거를 충분히 좋은 정책이었는데, 그 효과를 반감되게 보이게 한다거나, 혹은 좀 심하게는 정책 효과가 있었는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분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첫째 시기가 좀 다르고, 이런 첫째과 이질성이 있을 때, 트레이크스 이펙트를 이용해서 그냥 이중차분 분석을 하는 대로 하면, 저희가 얻고 싶어 하는 ATT가 안 맞습니다. 안 맞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검정연구 파워 샘플을 부족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첫치 후기를 좀 길게 쓰는 연구 설계는, 이제 정책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에서 이후로 정책 효과가 더 커 보이는 거는 문재인 표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렇긴 한데 실제로 정책이 좀 집행되는 기간과 그 효과가 나는 기간에 레그가 많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길게 쓰는 게 좋은데 좋고 자료도 늘어나니까 공동력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그냥 트레이크스 이펙트로 했다가는 효과를 잘못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용량을 쓰는데 그게 원래 이중차분 분석을 쓰던 여러 가지 로버스트니스 체크들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평행 추산 과정은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것이라는 확인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차분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째가 지금 바이너리인 용어를 못 쓰게 되는데 컨티뉴어스를 확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의 글로는 끊어서 써야 됩니다. 카테고리컬로 끊어서 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도드런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구면량을 투입하고 똑같이 트레이스를 쓸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수정하고 싶은 대상을 좀 정확하게 하긴 하고, 저희가 쓰는 수정량을 갖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을 잘 연결하는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재본서 혹시 동영상 못하겠는데요. 재본서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기존에 효과가 없다고 나오는 연구들 중에도 아마 좀 시즌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좀 수행되는 정책 효과 분석들에 좀 질을 좀 높이기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공은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 양명 소개만 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 이제 맡아주실 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영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신 신지영 박사님이시고요. 신 박사님은 유아이들 국가대학의 보건학 박사 졸업하셨고 노스웨스턴에서 포닥하신 이후에 저희 연구원의 미래질병 대응센터에서 부영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토론하실 분은 지금 이제 건강보건단의 건강보험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계신 김승희 박사님께서 맡아주실 텐데요. 김승희 박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연세대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석사, 박사 마치신 이후에 건강보험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로 신지영 박사님. 네, 네 분 발표 이제 너무 잘 들었고, 저도 들으면서 이제 한국 의료 패널 데이터 사용한 되게 최근 연구 동향도 듣고, 또 저 스스로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됐던 좋은 발표 많이 들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정민 선생님께서 코로나19 유행과 의료 이용 형평성을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
코로나19라는 이제 큰 건강 이슈를 전후로 해서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소득분이나 이제 성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평가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1월에 국내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응급실 외래 이용이나 입원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제한을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의료 이용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이제 어떤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저에게는 이제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찰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그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그런 타격을 막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전화 상담이나 처방 같은 그런 복지 정책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향후 분석으로서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의료 이용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노인층이나 기저질환자가 가장 그런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서 미래에는 이러한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의료 이용에 그 집단들에게 어떠한 타격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임윤아 선생님께서 가군의 건강 충격이 민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해 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을 매칭할 때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패널 자료처럼 그 특유의 특성을 고려해서 롤링 엔트리 매칭을 사용하셨고 그렇게 매칭을 씀으로써 실험군과 비교군의 그런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유사하게 고려하시고 또 이제 건강 충격이 민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방법론을 이용해 비교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앞선 결과랑 비슷하게 이제 유의한 결과가 실제로 나오지 않아서 건강 충격이 이제 민간보험 가입 여부나 건수나 납부액에 미친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중증 질환을 분석에서는 암이랑 심혈관 질환이랑 뇌질환을 이제 건강 충격으로 정의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질환이 이제 발생하고 나면은 당사자의 경우는 이제 같은 질환과 관련된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기 어려우니까 이러한 경우가 아무래도 물론 가구를 보시긴 할 것 같은데 이제 개인으로서는 그런 민간보험 가입 증가를 억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무래도 그런 산정특례 제도 같은 게 있긴 해도 암이나 뇌혈관 같은 중증 질환은 그런 의료비 부담이 커서 민간보험을 추가로 늘리기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거나 또는 민간보험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건강 충격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있을 텐데 어떤 입원 경험이나 수술 경험 등으로 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시다면 그런 걸 그 아웃컴 정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또 개인 그 가구 전체의 민간보험을 이제 건강 충격은 이제 그런 익스포저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웃컴으로서 이제 개인의 민간보험 가입 상태만으로도 한정을 해서 개인의 뭐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분석을 해봐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김민영 선생님께서 그런 이양분포, 포화성 분포를 적용한 한국 노인성 폐렴의 개정 연구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 폐렴과 관련된 그런 선행 배정 연구를 저도 찾아보니까 주로 폐렴 병변 면적과 관련된 그런 배정 연구는 있었는데 그런 폐렴 발생이나 뭐 방문 횟수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확실히 드문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렴 발생 궤적의 특성을 확인해보고 관련된 변수를 확인해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렴이 노인성 질환과 이제 연관이 크고 여기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아무리 65세 이상이어도 그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런 폐렴이 발생하시는 그 발생률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또 폐렴이 단독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어떤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그 최종 모델의 연령이나 기저질환과 관련된 변수를 모델에 추가적으로 보정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궤적 모델링의 경우는 그 궤적 모델 모양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트로우로 정의한 궤적 같은 경우도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나 2012년에 갑자기 그 아웃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왜 그 시기에 갑자기 이제 증가를 했는지 그런 궤적 모양에 대한 고찰을 조금 더 향후에 해보면은 더 의미 있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김준환 선생님께서 이중차분 분석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산정 특례 제도 효과 분석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중차분 분석이 그런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그런 분석이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이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수식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중차분 분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 패럴렐 트렌드 어썸션이고 이것이 이제 만약에 실험고의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나타났을 결과 트렌드 변화가 대조군의 결과 트렌드 변화와 동일하다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에 따른 처치 효과가 이제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처치군이 그 목표로 하는 그 타겟 정책 말고 또 지자체의 뭐 정책 등으로 인해서 기존부터 이미 혜택을 뭐 받고 있었을 수도 있듯이 이런 패럴렐 트렌드 어썸션이나 또 안티시페이션과 같은 가정들이 현실적으로는 위반되기 쉬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제시해 주신 것처럼 그런 CS 추정량 같은 새롭게 개발된 방법론뿐만 아니라 또 제 의견으로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한 그 분석에 있어서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해보고 그 결과의 차이가 크다면은 그 이유가 어떤 그런 정책 효과에서 기인을 한 건지 그렇다면 이 그 분석 주제에 대해서는 더 적합한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걸 토의해보는 자체로도 향후 정책 그 평가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많이 좀 빨라졌는데,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의 김승희입니다. 논문을 제출하신 걸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시고, 분석하시고, 이제 고찰하신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감히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걸 이제 디벨롭해서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저의 생각을 드리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저는 이제 토론을 준비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 그 코로나19 유행과 의료의 형평성 이 연구는 의료인의 형평성 수준 비교하고 이제 의료용 변화 정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앞선 그 신 박사님이랑 동일하게 당연히 의료 이용이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이제, 저는 이제 20년도에 둘째를 낳았는데, 병원에 가면 정말 환자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한두 시간씩 기다렸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혹시, 이게 이제 평균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평균 개념이 이용한 사람들의 평균 횟수 또는 이용한 사람들의 평균 진료비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0년도에도 이용한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필요가 없다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용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평균을 냈다고 하면 그 차이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대상자 중에서 의료 이용자 수를 본다. 그러니까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빈도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비충족 의료에서 이제 그 설문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실제 이제 어떻게 바뀌었나 이런 걸 보면은 좀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평성을 보셨을 때도 19년도랑 20년도 모두 다 이제 마이너스가 물론 이제 그 변화는 좀 양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다 음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여전히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의료 이용을 타겟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보였는데 혹시 특정 질환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민을 좀 해봤고 이제 두 번째 연구는 저도 되게 재밌게 이거를 봤는데 건강 충격이 있으면
민간보험 당연히 많이 더 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거의 다 유행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이것 또한 이제 민간보험 가입 여부, 가입 개수, 그 지급 비용 이렇게 세 가지를 종속 변수로 보셨잖아요. 근데 그 민간보험에도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 민간보험, 실비보험은 되게 많이 가입을 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이 실비보험 그냥 통으로 민간보험의 가입 여부를 봤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이 변화를 잘 보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타깃이 중증질환이니까 실은 중증질환으로 커버되는 거는 보장보험 이쪽이 이제 뭐 진단비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와서 좀 사람들이 그 어떤 보장보험의 어떤 효과는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그 민간보험을 좀 나눠서 본다면 그 유형을 좀 나눠서 본다면 좀 유의한 결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인데 이제 우리가 논문을 내려고 하면 어쨌든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연구는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갑자기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막 들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막 정리가 안 되면서 막 그랬는데 굉장히 재밌게 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 이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처음 이 논문을 보면 처음 접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그 신부님이 말씀 주셨듯이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뭔가 제시가 된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디벨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연구원 선생님들께 코멘트 받아서 네, 코멘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후 연구에서는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발전하는 것으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김민아 네, 저도 신지영 박사님과 김승희 박사님께 좋은 코멘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먼저 코멘트 주셨던 신지영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 저희 연구에서 그 민간보험 건강충격에서 이제 종속변수를 쓸 때 당사자의 민간보험 개수하고 지출은 모두 제외를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한번 그런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추후에 이제 그런 보험 가입이 어렵고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제외하고 이제 그 가구 민간보험 수요를 받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입원이나 수술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개인의 위험선호를 바꿀 만한 큰 외생적 충격 정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향후에는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박사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제 민간보험이 이미 많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러한 영향이 잘 나타날 수 있지 않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민간보험 유형을 또 반영해서 연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릴 건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수정 연결도 같이 써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정말 좀 같이 써보고 좀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면 좀 믿을만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그 시간에 따라서 쇼트 효과를 좀 나눠서 보는 이벤트 스페시피케이션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헬스폴리 진단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중산보는 구독을 그렇게 스테어너 타입으로 했을 때 그런 걸 내놔라, 이런 걸 요구하는 좀 흐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결과가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하는, 일종의 이거는 연구 투명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가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예, 감사합니다. 너무 세 분 발표 고생 많으셨고, 두 분 토론도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세 분과 이제 아까 영상으로 발표하신 분까지 오늘 이번에 의료편에서 모두 이제 말 그대로 입상하신 분들의 굉장히 제가 생각해 수준 높은 발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전에 이승욱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획 세션과 대학원 세션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오늘 순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잘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의료 패널 하고 나면 대학원 세션에 하신 분들이 과연 그 다음에 어떤 삶의 계절을 가질까를 한번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누구라고 말씀은 뭐 이렇게 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여기서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좋은 연구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 어쨌든 이제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즐거운 금요일 저녁과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